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경제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자산 시장이 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좀 볼 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단계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동산 좀 장기적인 그 시황을 볼 때 한 음,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음, 이제 수요 측에서 이자율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내지는 네, 경제 전망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자율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올리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이. 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따라서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낮은 이자율, 어떤 음, 경우에 마이너스 이자율까지 음, 또 양적 완화하는 네, 그런 금융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의 사실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음, 있고 역작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군요. 네네, 네네. 그 전에 사실 딴 데 비해서 안 올랐던 부분이 음,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올랐던 건데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 기조고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음, 그 전에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이상 음, 지속되었던 그 정도의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이자율이 음, 상당히 높은 수준, 그다음에 낮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거다는 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음, 이제 경기적인 측면 네, 또는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 음, 우리가 이제 60년 이후에 음, 고도 성장을 쭉 구가했죠. 네, 그리고 한 2010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2011년부터 좀 계속 나빠지면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이 저성장 국면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음, 그런 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죠. 또 한 가지 이제 또 인구 문제죠. 네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인구도 우리 이제 음, 음, 감소하는 추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안 늘어도 가구들이 많이 분화되는 1인 가구 많아지거나 이러면서 소가족주의 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따라갔는데 지금 뭐 그것도 더 이상 음, 그런 식의 분화가 많이 일어날 정도는 지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오는 수요적인 측면, 한 세 음, 가지 수요 요인들이 다 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 볼 수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네, 주택을 얼마나 과잉 공급하느냐, 과소 음, 공급하느냐 이 문제인데 현재 봐서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음, 그리고 이제 PF 대출 문제 같은 것들, 그다음 최근 보면 음, 건설사들 부도가 되거나 네, 폐업하거나 이런 맞습니다. 네, 문제들 하니까 당 중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 음, 안에 부동산 공급, 특히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수요 측면에서 안 좋지만은 음, 3, 4년을 보면은 공급 요인 아, 때문에 부동산 값이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음, 그 이후에는 음, 사실 공급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음,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공급을 음,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사이클에서 음, 공급이 확대되는 오히려 음, 역작용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크게 음, 돈을 벌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시대는 음, 지났다는 게 첫 번째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이라고 하는 알짜배기 지역들과 그 네, 외 지역들 사이에 음, 이 가격 격차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양극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정책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뭐 지난 정부 때도 되게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뭐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꼭뭐
좀 임기응변식인 거냐 아니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금까지 해본다면. 네. 정책들 보면은 상당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사실 그 성격상 사이클이 좀 긴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책 좀 시차라는 게 항상 있게 되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 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나빠지는데 공급을 늘린다든지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져 있다라든지 실제로 이런 그 정책들 실행되는 시점은 그렇죠.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폭을 정책이 스무드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기보다 역작용을 해서 그걸 더 크게 그렇게 만든 측면 부작용이 좀 더 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창 집값이 오를 때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끌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많고 네. 또 힘든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연끌족들에 대한 좀 상황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경매가 역대급으로 좀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 2023년 경매에 나온 건수가 10만 건이 아마 네네, 넘었다고 맞습니다. 하는 네. 건데 그게 최근 9년 동안에 제일 높은 수치고 올 1월만 보더라도 2013년이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네. 경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은 이런 영끌 젊은이들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감당하면서 갭 투자 같이 했거나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매가 나오거나 하는 현상들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금리에 달렸다고 생각이 네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먼저 낮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지 사실 이자 비용도 낮아지는 거고 네네. 또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지 새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또 수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사실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쯤 되면 금리가 좀 내려올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더 뭐 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네. 작년 말 올 초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할 거다.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은 9월 이랬는데 지금은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노동 시장이 좀 이제 둔화가 됐다라든지 그런 네. 지표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전에 있었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보다 실제로 더 높게 나왔던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른바 믹스트돼 있는 네. 혼합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페드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관계자들 이제 각 그 페더럴 리저브 여러 지역들의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이제 가버너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네, 사실상 언제쯤 시작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 역시 굉장히 불확실하다. 미국 금리 인하에 달려 있고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당연히 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내릴 일만 남았다 이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뭐 네. 좀 매파적인 아. 페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아.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건설사들은 아까 이제 PF 문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PF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실제로 뭐 4월 위기설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줄도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PF 대출 작년 사실 그 말 기준으로 음. 보면은 잔액이 135조 음.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음. 이제 그 금융기관들 연체율도 2022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고 특히 네. 이제 증권사 연체율이 굉장히 음. 높습니다. 한 거의 14% 네. 정도로 네.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F 대출 잔액이나 음. 연체율 수준 자체가 2012년에 있었던 그 우리가 이제 음. 흔히 말하는 그 저축은행 사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부동산 PF 대출에서 시작한 건데요.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 그 잔액이라든지 네네. 연체율 자체가 양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2012년에는 은행들도 PF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그걸 겪으면서 이번에는 은행들은 거의 이제 PF에 많이 안 들어갔고 은행 보험들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네. 새마을금고, 종금 뭐 이런 식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흔히 우리 말하는 그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제2금융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12년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금융위기로 번질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PF 대출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좀 문제가 있는 건설사들이 정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이나 이런 데 공급 측면에서 네. 부정적인 영향을 적어도 한 3, 4년 미칠 수 있다라는 삼사년.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씩은 어느 정도 부실 기업들은 좀 해소가 돼야 좀 다시 또 네. 경제가 또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시장 경제에서 사실은 진입하고 대출이 예. 일어난다는 게 자연스럽고 일어나는 게 음. 바람직해요. 음. 사실은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좀 잘못된 그렇죠. 네.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음. 그 이제 망할 기업이 안 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퇴출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입 장벽이 나쁘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는데 네. 퇴출 장벽도 진입 장벽만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항상 성장한다는 것은 산업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산업들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종의 진화 과정들이 일어나고 진화 과정이라는 건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퇴출되고는 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퇴출되는 기업에 있어 묶여 있는 자본이나 노동이 네. 그게 다시 이제 기회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같은 네.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지 사실 이런 진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회 안전망 마련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만 잡고 아. 있다면은 사실 그건 뭐 소탐 대시라는 거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이게 이제 경제 전반뿐만이 아니고 산업을 보더라도 부동산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개입이 이런 진동 사이클을 더 과격하게 만들어주는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정부 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뿐 아니라 이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 뭐 부동산이나 집값에 좀 미칠 영향들을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요인 중에 하나로 인구 문제인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절대적인 인구 수도 지금 감소 곧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또 젊은 세대 인구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이제 네. 지금 같이 있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서 그 고령화 또는 인구 정체를 맞은 나라들을 보면은 그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양극화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일본 같은 경우에 도심이 아니고 교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집들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것까지 보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뭐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해서 막 많이 짓는 식으로만 가는 대응들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뭐 빈집 사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급 정책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경기 전망 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 정책들을 펴지 않는다면 음.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지금은 집값을 잡는 거는 공급입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일본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1차적인 좀 질문일 수 있는데 또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어쨌든 집을 사는 문제가 또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시점을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뭐 네,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물론 이제 집값이 양극화되면서 강남권 집값들은 음, 상당히 계속 높게 음, 상대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로또처럼 아직 되는 네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음, 되고요. 그건 사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동산 초과 이득에 대해서 음, 지금 종부세라는 보유세 형태로 하니까 그 세금 부담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가 음, 생기고 양도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은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음, 사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음, 부동산 이제 초과이득세를 하자. 그건 네네, 이제 궁극적으로 음, 집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 또는 음, 집을 이제 갈아타게 하잖아요. 음, 바꾸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원이라는 거에서 그 개인의 부동산 이력이 정보가 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 집도 이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네, 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음, 인정해주고 음, 그 이상의 이득 이것들을 이제 초과 이득이라고 네, 보자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으로 최종적으로 집을 음, 처리할 때 음, 증여를 한다라든지 네, 또는 이제 최종적인 팔고 내가 이제 실버타운 가겠다라든지 뭐 음, 이럴 때 음, 세금으로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자라는 게 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반대 그렇게 아, 되면은 사실 어 이게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사실 강남 지역이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주거 서비스에서 오는 가치가 집값으로 반영이 되고 그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음, 투기적인 요인들이 들어가서 집값이 너무 네네, 높아지고 또 전 국민들이 강남 집값 음, 관심을 가지고 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중산층들 앞으로 지금 음,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전세가 점점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전세 통해서 이른바 갭 투자하듯이 집을 사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중산층들 자가 소유를 위해서 음,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음, 이른바 모기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음,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 중산층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기지 제도, 금융 제도를 통해서 네, 자가 소유를 도와주고, 아,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은 공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 음,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기적인 음,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집을 지금 실수요자로서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제 저기 학생들이나 이렇게 막 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가끔씩 네, 묻는데 제가 어떤 조언을 해주자면은 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음, 자기 소득에서 살 수 있고 네, 그다음 내가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음, 만족감이 있겠다. 음, 그리고 또 이게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그렇죠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엄청 예, 네, 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좋다. 음, 지금 그리고 뭐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낮다고 있지만 지금도 값이 어느 정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네네, 크게 돈을 벌 수는 없어도 음, 그런 실수요적인 측면 네, 또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네, 수준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상황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뭐 IMF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네,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일각에서 말하는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거시 지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가 GDP 100%가 넘었다. 물론 이제 원래 조금 떨어져서 100% 밑으로 왔지만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정부 부채, 그죠? 국가 채무 같은 경우도 네. 작년에 드디어 50%를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GDP 한 10%에서 20% 수준. 그래서 이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은 이제 최근에 환율 문제들 보면은 1,400원 찍었다가 지금 이제 한 1,360에서 7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 고환율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이자 미국의 이자가 높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자 격차가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고이자율을 유지를 한 거라는 것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환율이 치솟고 하는 문제. 그다음 물가 여전히 높고 네. 그다음에 특히 장바구니 물가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거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거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IMF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IMF 경제 위기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쌍둥이 위기라는데 하나가 이제 네.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가 동시에 터진 상황이에요. 사실은 IMF 당시에 우리가 국가 채무 수준이 한 15% 정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지금 많다고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 예. 우리 경험에도 오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금융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해외 금융 시장에 자본이 굉장히 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단기 차입을 해서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만기의 불일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아시아권에서 그 태국 바타부터 해서 그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그 특히 이제 한국에도 좀 그 당시 그 OECD 가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을 좀 높게 유지를 고환율을 좀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당시에 뭐 기아라든지 뭐 이런 진로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단기 대출을 해줬던 거를 롤오버라고 하는데 상환을 하라. 롤오버하지 말고 상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상환을 갑자기 해주려고 하니까 네. 장기 대출을 해준 거고 단기 상환을 하려고 아무래도, 하니까 네. 갖고 있는 달러가 충분치 않고 그러면서 이 외환위기가 온 거고요. 그 외환위기하고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도 도산하는 그리고 은행들 그래서 합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네. 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은행위기 두 개가 일어나서 실물까지 다 번진 거죠. 사실은 이제 실물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촉발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게 이제 외환위기와 은행위기인데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은행들 BSI 그 건전성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의 위험은 지금 없다. 지금 거시 지표들이 네. 나쁘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외환 위기라든지 은행 위기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나쁜 거시 상황에서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문제가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가 올 거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보이지 않는 사실 우리가 그 거시 지표들처럼 체감하지는 않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실기에서 앞으로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고혈압을 흔히 그 소리 없는 네. 살인자 맞아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2011년부터 한국의 제조업이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표가 뭐 거의 모든 통계치에서 보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특수가 있어가지고 반도체 산업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 굉장히 그렇구나. 커요. 근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거의 다 지금 사양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앞으로 위기 국면에 갈 네.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거 이게 지금 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제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는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만 그나마 좀 괜찮다고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리백 문제, 그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100% 쓰는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너무 지금 인식이 낮아서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장비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죠. 이 ASML이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공장에게는 장비를 안 팔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40년에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요자들 반도체를 주로 많이 쓰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많이 사용하는 서버 회사들 데일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서버 회사들도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하라. 우리가 그래야지 사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되게 40% 중요한 내지 문제네요. 50%는 아리백을 하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할 때 네네.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3%가 안 돼요. 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냐? 20%예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20%가 되느냐? 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는 다 아리백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현재 이미. 삼성전자가.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 그 칩스 액트라고 해서 네. 보조금을 많이 줘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지금 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많이 받았죠.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거에 한 15%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제 텍사스 테일러라는 도시에 지금 네. 두 번째 지금 하나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공장을 네. 두 번째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 위탁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거를 2.5배를 확장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15% 보조금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1개 공장을 더 짓겠다고 이미 3년 전에 텍사스 주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11개나 더. 네,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디아나 주에 그 요즘 그 AI 칩 때문에 핫한 HBM이라는 거 그거 시설을 짓겠다고 지금 네. 선언을 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합쳐서 한 600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K 반도체 벨트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와서 또 추가로 해서 투자하는 거 합쳐서 한 600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년 동안에 공장 4개를 6년 전에 기공하기로 한 걸 6년 동안 기공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인디아나에 가서 공장을 네. 새로 짓고 있어요. 어.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300조 들여서 그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030년까지 전체 한 4%만 짓고 네.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96%를 짓는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전력 공급이나 용수 계획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짓더라도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거나 용수할 그런 수도 없어요. 구체적인 네, 계획들이 계획이 아직 없어요. 세우지 근데 않는 더더구나 거군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건 원전 지어서 음. 전기를 준다는 건데 사실은 원전을 거의 강원도 쪽에 짓죠.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송전탑을 못 지어요.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송전탑 하나도 못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삼척 쪽에 화력 발전소를 지었거든요. 추가로 석탄을 지었는데 송전을 못 하고 있어요. 송전탑을 못 지어서.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전은 네. 재생에너지 안 들어가요. 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에서부터 음. 50년 동안 공장을 최첨단을 짓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음. 앞으로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최첨단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미국에 짓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큰 이유가 하나는 이제 음. 트럼프 바이든 음. 행정부 이어지면서 미국의 지어라는 압박들을 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도 준다는 면도 있죠. 음. 근데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거를 15% 정도 받더라도 우리나라도 세액공제 15%를 줍니다만 그걸 네. 안 받더라고 하더라도 음. 우리나라 거들 하더라도 네. 한국에서 짓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싸요. 네네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고 음. 정치적인 이유도 아. 하나 있지만 더 큰 게 네. 재생에너지 100%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은 가면은 다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아. 구축하면서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리백 할 수 있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음. 타이완에 음. TSMC라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TSMC는 작년 2023년 9월에 네. 자기들은 여전히 타이완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은 2030년까지 네. 자기들이 재생에너지 60%를 써서 타이완에서 음. 반도체를 만들고 2040년 반도체 ASML? 장비의 ASML이 네. 말한 2040년까지는 음. 100%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음.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음. 태양광이라든지 또 대만 해역의 해상 풍력에서 2, 30년간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어떤 재생에너지 업자들 또는 생산자들이 투자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보장이 되니까 장기 투자하면서 지금 가요. 그러니까 타이완의 TSMC는 타이완에서 최첨단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과 에너지 수급 계획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할 계획도 없어 보여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반도체만 괜찮다고 했는데 반도체 정말 괜찮은 부분은 다 미국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거기에는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우리도 네. 하루 빨리 이렇게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환경적인 뒷받침하는 이른바 이제 녹색 산업 정책이죠.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우리가 네. 한국에서 계속해서 최첨단 반도체는 생산한다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한 3년 지났다? 그것들 지금 뭐 27년이 돼 버려요. 그때 가서 하겠다. 너무 늦을 수 있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네.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 제조 전반적인 위기라든지 네. 아리백에 대한 대응하는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쳐 나가지 않거나 준비하거나 고쳐 나가지 않으면 좀 지나면은 이제 실기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갈 수 있다. 이게 정말 정말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게 더 큰 사실 네. 위기죠.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를 또 집중력을 해주셨는데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은 더 상황이 또 어려운 거 아닌가요? 더 어렵죠. 예를 네. 들어서 2020년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산업들 비교 이익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서 5년이 있으면 네. 선박, 반도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한 3개 정도 빼고는 중국한테 거의 다 우리가 대체된다.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선박도 거의 보고서에서 예측보다 더 빨리 지금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 중에서도 네. LNG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기술 격차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실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제가 대체 현상이 빨리 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더 고도화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화공업 산업 70년대 이후 이 산업들이 전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앞으로 탄소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국제 무역에서 점점 커지면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린 산업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작은 산업으로 진화를 해나가야 돼요. 네네. 그 진화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의 산업 정책들 구조 개혁 정책 이걸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위기가 이제 그렇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대응이 뭐 지금도 늦었지만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또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좀
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나요? 지금은 네. 왜 이렇게 잘 안 네.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산업 진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 우리가 사실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정부 주도 개발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성공 모델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재벌들이 재벌 중심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 계열사가 한 60개, SK그룹 한 150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위 밑에 있는 재벌 기업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할 게 없다 그래요.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죠. 위에서 다 네, 하니까 네. 4대 재벌, 5대 재벌이 거의 다 하니까 할 게 없다. 그 무슨 말이냐? 국내 산업이 굉장히 독과점화돼 있고요. 그리고 독과점화되다 보니까 네. 하청 구조가 그 전속 계약으로 가요. 그럼 전속 계약하니까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 이런 게 벌어지죠. 그냥 당장에는 가격 경쟁력 유지하기는 좋은데 전속 계약 관계에서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가 일어나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이 발전을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대기업 임금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되고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구조가 있으니 중간재 혁신이 안 일어나고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력보다 단가 우려치기에 의한 가격 경쟁력이 유인이 그 기존에 있는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네. 유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자체가 중화학공업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제가 이제 경제 구조 개혁으로서 재벌 개혁을 하자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출자 구조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지금 많은 계열사를 못 가지게 출자 구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한 거 당시 정도 수준으로라도 규제를 하면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벌들이 자기 선택, 셀프 셀렉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여유가 틈들이 생기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고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속 계약 관계도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값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현실화 자꾸 시켜줘야지 전기를 적게 사는 산업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유인을 주죠. 그런 진화가 일어나게 만들자는 거죠. 기회를 먼저 주고 그리고 또 유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유인도 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같은 반도체 뭐 아리백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이게 늦어지면은 특히 동남권 그 울산부터 여수까지 여기 거의 러스트 벨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한 번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이런 또 의문도 좀 드네요.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종합적이고 네. 좀 거대한 스케일의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지금까지 성공하고 이 체제에서 잘 했다는 것 때문에 네,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상황에도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네. 느끼지를 못하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큰 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말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지금 그런 과감하고 종합적인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했을 때 너무 늦다는 말이죠.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네. 그 빙하에 부딪히기 전에 선원 한 명이 선장에게 이렇게 가면 빙하에 부딪힐 수 있으니 항로를 바꾸자고 말하는데 무시당하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항로를 바꾸면은 돈도 많이 들고 네네. 그다음에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배가 도착을 못 못 해요. 가니까. 그러니까 선장은 자기 경험상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다가 음. 빙하가 보이는 지점에 가서 항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배를 너무 심하게 돌리면 전복하니 최대한 돌렸는데 빙하에 부딪혔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예측이 되는데 예측이 되는 이때 항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꾸지 않고 가다가 다 알 때, 눈에 보일 때 그때 너무 늦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 변화 속에서 좀 우리 같은 좀 뭐 어쩌면 현대 직장 다니고 있는 저 같은 분들 사람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네, 사람들은. 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음. 반응들 이게 한 저기 3, 40대 음. 직장인들이라든지 전문직 분들 반응이 뭐냐면은 음. 이민 가요 될까요? 저한테 묻는 게 교수님 네. 지금 이민 갈 때입니까? 라고 차라리 물어요. 네. 이건 각자 도생 생각을 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민 가서 생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하고 그다음 교수 생활하면서 12년을 살아서 여기서 이제 네네. 미국의 이민 사회도 많이 보고 그러시겠네요. 있는데 네. 일단 사회적 지위 자체가 음. 이민자라는 음. 지위가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보시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본국이 못 살면은 더 무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쵸. 지금 최근에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민에 대한 그 인식이나 태도도 굉장히 옛날보다 나빠요. 그래서 이민 가서 산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생각이 있고 이민 가서 극복하고 살 용기와 자세가 있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 바꾸는데 힘을 더 힘을 보태야 보태라. 된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정치인들이 알아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국민들이 네. 목소리를 아, 높여서 네. 바꾸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든 나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거부터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은 나만 잘 되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하여튼 이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 거대 담론 싫어하고 그다음에 아주 맞아요. 소확행 네. 따지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안 되면 뭐 저기 나만 뭐 빠지면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만연한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자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에 유튜브 채널도 하나 그래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네, 말씀해 이런 주시고 하는구나. 이야기들을 이제 네. 좀 체계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경제를 이제 받치고 있는 또 한 축이 하나가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 부채가 뭐 지금 1,0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자영업의 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자영업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더 나빠졌고요. 네. 사실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한테 지원을 줄 때 우리가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뭐 글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네네네. 했었어요.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에서 막바로 지원금을 줬어요. 아, 근데 우리는 재정에서 주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네. 뭐 돈 많이 쓰고 재정 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재정 지출이 안 되는 금리 정책을 쓴 거예요. 빌려주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네. 그게 거의 음. 다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대출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 이제 경제도 나빠진 상황에서 네. 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영업 도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롤오버라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 네네. 변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정리하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다.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일단은 생명성을 연장시켜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네네. 이게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자영업 문제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데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관련한 협회 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구조적인 해결책 없이 뭐 수수료라든지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네.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 왜냐 자영업 공급이 좀 넘치고 있어요. 왜 자영업 공급이 공급이. 넘치느냐? 그렇죠. 우리 그 화이트 칼라들 그 사무직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요. 사무직 종사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 많이 빨라졌을 것 같은데요. 50쯤 돼요. 50쯤. 네. 네,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오래 회사를 다닌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회사 들어갔다가 옮기고 하면서 네. 원하는 회사, 음. 가장 오래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는 연령이 평균 35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서 퇴사하는 연령이 50이에요. 아, 15년이에요. 15년밖에 안 15년. 되네요. 네. 그 전에는 한 20년 됐어요. 그것도 어, 짧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에서 음. 소득 대출 계산할 때 40년 다닌다는 가정을 하고 아,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렇구나. 실제는 네. 15년이에요. 어, 자, 저는 15년을 다니고 회사에서 나와요. 그러면 퇴직연금, 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걸 퇴직금 같이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IRP로 넘어간 거 네네네. 일시로 받아서 그래서 맞아요. 네. 왜냐하면 50쯤 나왔는데 음. 연금 받으려면 10년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네. 애들 아직까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가야 되고 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영업을 하게 돼요. 그 돈을 빼서. 그렇죠. 네. 퇴직금으로 대부분 미천해서 자영업을 들어가죠. 음. 근데 자영업을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정도 했을 때 하고 지금 15년으로 줄어들었죠. 미천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영세한 자영업 영세한 중에서도 작업. 영세 자영업에 대한 음. 진입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점점 구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통계에 의하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거의 망한다 그러죠. 아, 그럼 이제 노인 빈곤에 들어가죠. 네. 노인 빈곤 들어가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복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전 세계에 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음. 그런 나라는 복지가 안 돼 있는 노인 일자리가 나라고. 없구나. 네, 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연금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금 생활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다음 아예 못 사는 나라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없어요. 음.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 복지 사업이에요.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자, 이런 현상, 즉 조기 퇴직을 하는 네.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조기 퇴직을 하냐는 거예요. 네. 왜 기업이 50쯤 되는 부장님들을 음. 강제로 쫓아내느냐? 그렇죠. 네. 자, 그게 이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하청 구조가 전속 계약 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0 부장님이 단가를 후려치나 30대 대리가 후려치나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기업의 당시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단가 후려치기에 의한 가격 경쟁력에 있지 인적 자본, 그 경험 많은 부장님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독과점 산업이니까 지금. 그분들이 빠져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인건비 높은 분들 조기 퇴직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 이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독과점화돼 있는 산업 구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임금 격차 굉장히 크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렇게 안 컸어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7-80% 수준이 됐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도 미국, 일본, 유럽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단가 후려치기 이게 생기면서부터 임금 격차가 너무 커져서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안에서도 1차 밴드냐 2차 밴드냐에 따라서 또 커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은 이 대기업 가도 50원 잘린다. 그러니까 전문직 원하죠. 맞아요. 의사, 네. 변호사, 네. 그리고 공직, 네. 공공기관. 그러다가 안 되면 대기업을 가요. 그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삼성전자 이런 데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고 착각들 해서 거기 전체로 봐서 5위도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깜짝 놀라요. 사실은 가서 50이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전문직 준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못 가면 이제 중소기업 가는데 죽어도 안 가려고 하죠. 중소기업 가면 결혼도 못 한다고 이야기. 왜 임금 격차도 그렇게 심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35이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 결혼도 늦어지죠. 그리고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미 그 부동산 굉장히 비싸죠. 네. 교육 비싸죠. 네. 이러니까 맞벌이를 원하죠. 네,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쯤 돼서 30대에 직장 그리고 맞벌이를 원하는 직장 있는 여자분들이 그때쯤 돼서 결혼을 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우리나라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조금 낳아서가 아니고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해서. 30년 정도 출산율 추이 원인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애를 적게 놓는 게 출산율 저하의 15%만 설명해요. 그러니까 85%가 네.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안 그래요. 해서 그리고 그래요. 여성들의 혼인율을 보면은 네. 30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이 이게 음. 대책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베이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혼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아기를 안 놓는 이유 뭐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네.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상황을 음. 경쟁이 치열해서라고 서베이 문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정직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저출산 네. 문제도 사실 해결이 돼요. 음. 그 자영업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가 음. 사실 우리 이 경제 구조에서 네.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 경제 그러니까 구조가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네요. 그렇죠. 이 경제 구조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음. 산업 진화를 막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구조 개혁이라는 게 음.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영업 네. 문제까지 포함해서 음.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이걸 더 이상 늦추면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그런 자영업자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아무래도 이제 퇴직이 빨라지다 보니까 뭐 자영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중장년층의 노동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보셨을까요? 이제 자영업 하거나 아니면 네. 재취업들 네네네. 하려고 하시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비셔 사이클이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자영업 아니면 재취업. 근데 재취업하면 좋은 일자리 못 가게 되고 네네.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쁜 일자리 내지는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막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일자리 간의 격차가 더 음. 커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더더구나 음. 특정하게 좋은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경쟁이 너무 많은 사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만 보면은 내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벌어지면서 각자 도생도 네. 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음. 사회 환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사실 이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년까지 쭉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중요한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지 단가 우려치기가 아닌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사람들이 일찍 취업해서 그다음 정년까지 일하고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 플러스 기업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만으로 산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기업 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지금 이야기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씩 다른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다 연결됐고 음. 큰 문제가 해결돼야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지. 이걸 근데 지금 정부니 정치권은 다 그 하나만 집중해서 맞아요. 뭐 저출산 대책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20년 네. 해서 하나 또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구조적인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청년들에게 지금 이런 경제적 구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라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그 상황이 뭐 이제 그 군사 독재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 뭐 데모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생각해 보면. 근데 반대로 요즘 학생들 보면 지나치게 생각을 안 하고 각자 도생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큰 그림을 보면은 각자 도생을 해서 너무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각자 도생한다고 한들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만들어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오히려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보다도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네. 미래 청년 이런 이야기들 뭐 늘 정치인들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5년 안에 집권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그 이상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나쁜 이야기 절대로 끄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내 문제고 나의 미래 문제고 그리고 이 미래 문제가 각자 도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자각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연대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혹시 기업들에게도 좀 그런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도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당장에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자기가 조금 더 벌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간다는 건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공업 중심의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기득권 스테이터스코가 돼 있고 그 스테이터스코를 바꾸지 않으려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그때 열심히 하고 그 앞에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걸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네. 그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각자 도생하듯이 기업들 돈 벌고 당장에 그런 거만 매몰돼 있다 보면은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큰 사회 전반적인 문제, 중장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당장에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들을 좀 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외국에서 나온 거지만 ESG가 나온 것도 그런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ESG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도 네. 그런 장기적인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ESG보다 정말 더 중요한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